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한우 농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첫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럼피스킨병 기억하시죠?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첫 사례가 보고됐고 11월까지 모두 107건의 확진 사례가 나왔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 소 80여 마리를 기르고 있던 해당 농장에서 최종 확인했습니다. 이 럼피스킨병은 폐쇄율이 높진 않지만요. 감염되면 고열과 피부 결절이 나타나고요. 우유 생산량 감소 등으로 농가와 산업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서 일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선 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모기 같은 매개곤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건 물론이고요. 농가들도 농장 위생관리와 출입 차량 등에 대한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방역 당국에선 경기도와 충북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오늘 오후 8시부터 14일 오후 8시까지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고요. 역학조사를 통해 살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가뜩이나 어렵다는 한우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8월 13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이 습한 텃밭 환경을 바꾸는 토양 소독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도 모아서 답변해 드립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한 뒤에 난카이 대지진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8일 날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강진이 발생하고 나서 난카이 대지진 공포가 일본 열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잦은 지진에 물론 익숙하긴 합니다만 100년 주기로 한번 발생하는 대지진 공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일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식료품 사재기여서 일본 최대 명절인 오봉절, 그러니까 8월 15일 연휴를 앞두고 휴가를 취소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네. 미에현의 한 리조트 관계자는 10일부터 17일까지 연휴 기간은 예약이 만실이었는데 지진이 걱정된다는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진을 이유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아이치현, 가고시마현, 미야자키현 등에서도 비슷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화산성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본 기상청은 미야자키현 기리시마산을 진원하는 화산성 지진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돌발적인 분출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평소보다 높기 때문에 계속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난카이 해곡은 일본 서쪽인 시조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해까지 이어진 해곡을 말하는데요. 이 해곡에서 100년에서 150년 간격으로 큰 지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30년 이내 발생할 확률이 70에서 80%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규모 8에서 9 정도 지진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23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될 수가 있고 건물은 200만 채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에서 150년 만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일경 3,710조 원 정도에 달하는 일경이요. 네, 예.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지진 재해 전문가로 이뤄진 토모카키 위원회 측은 난카이 대지진과 수도 직하 지진 때문에 지표면에서 요동치고 또 화재, 쓰나미 등 여러 가지 이제 재해가 발생하면서 네네. 도로 항만 뭐 이런 교통 인프라가 파괴되고 공장 등 생산 시설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막대한 경제 피해는 장기적으로 국민 소득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 너무 무섭습니다. 안 일어나야죠. 네, 그럼요. 네. 아르헨티나가 소고기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일본에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만성적인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주요 수출품인 소고기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일본 측의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아르헨티나 경제장관, 국방장관이 지난 9일 날 부에노스아이레스 방문한 일본 대표단과 만나서 양국 간의 경제 국방 분야 협력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아르헨티나 측은 그 장관을 비롯해서 뭐 경제부, 국방부, 외교차관 그리고 국장급 인사가 대거 참석했고 일본 측에서는 현지를 방문한 3명의 국회의원과 자민당 관계자, 농무부, 외교부 관리들이 자리를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르헨티나 경제장관은 농업 관련 양국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기꺼이 협력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는데 아르헨티나가 2019년 이후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아르헨티나 소고기의 일본 수출 증대를 위해서 일본의 소고기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거라고 정부 측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네. 아르헨티나는 2018년에 일본과 소고기 협상을 타결짓고 수출을 시작했습니다만 일본 측의 까다로운 검열 정책 때문에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대표단이 아르헨티나와 소고기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시장 개방 절차를 위한 행정 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 최대 와인 산지에서 와인 관광 박람회가 열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 최대 와인 산지가 닝샤오이족 자치구에 있는 인천이라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제4회 국제 와인 문화 관광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일본의 보르도라는 별칭까지 있는 중국의 보르도, 중국의 보르도, 라는 예. 별칭까지 있는데요. 중국 와인의 40%를 이 지역의 닝샤라는 곳에서 만들고 있고요. 중국을 넘어서서 세계로 뻗어가는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이 와인 굴기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닝샤오이족 자치구의 정부 그리고 농업농촌부, 공업정보화부 이렇게 문화여유부가 이번에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했고요. 9일부터 11일까지 인천시에는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와인 세계를 놀라게 하다 좋은 와인이 온다라는 주제로 행사가 있었는데요. 2021년부터 중국 와인 산업 개발과 국제 교류 강화 또 경제무역 협력 촉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중국 최초로 와인을 주한 그 행사가 열렸고 이번이 4번째 행사가 되는 겁니다. 네. 행사에는요 5개 전시관에 400여 개 부스가 마련됐고 와인 하면은 프랑스 당연히 빠질 수가 없고요. 칠레, 이탈리아, 일본, 호주 이렇게 8개 국가에서 138개 전시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외에도 호주, 미국, 칠레, 프랑스, 이탈리아 전시관, 뭐 국제 와이너리 지역 전시 지역이 마련됐고 프랑스 로마네 꽁티 굉장히 유명하고 비싼 와인인데요. 들어봤는데. 네, 저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네. 네. 네, 제가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계 유명 와이너리를 포함해서 중국의 신장, 깐수, 옌타이, 허베이 등 중국을 대표하는 6개 지역 38개 와이너리도 이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와인과 궁합이 좋은 요리 선정하는 요리 경연대도 같이 열렸고요. 심사위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조리한 중국의 8대 요리와 와인을 함께 식사를 하면서 와인과 가장 잘 어울리는 요리를 선정하는 행사도 같이 있었습니다. 와인 궁합을 맞출 때 제일 좋은 게 닝샤 현지 대표 브랜드로 만든 허라농 와인이 제공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 지역이 중국의 이 지역이 네. 그 프랑스를 대표하는 와인 생산지인 보르도랑 위도가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그 와인의 원료가 되는 포도, 이 포도나무는 어떤 작물보다도 기후, 토양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닝샤 자치구의 성도인 인천은 중국의 와인 1번지라고 불립니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의 허란산 동부지역 산기슭이 프랑스 보르도와 같이 세계 와이너리의 황금자를 불리는 북위 38도, 해발 고도 1000m 위치해 있어서 굉장히 비슷한 기후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연간 3000시간의 풍부한 일조량과 큰 일교차 그리고 연평균 200mm의 적은 강수량으로 와인 생산에 굉장히 적합한 기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천혜 자연환경원에서 현재 닝샤 현지에서 운영하는 와이너리만 130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연간 와인 생산량도 1억 4천만 명이 되는데요. 중국 전국의 와인 생산량의 약 50%가 여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혹시 중국 관광 가신다면은 와이너리 그렇죠. 가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와인과 관광 결합한 와이너리 투어도 요즘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와이너리 투어하면은 프랑스를 가장 많이 떠올리는데 여기도 괜찮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곳에 와이너리 찾은 관광객이 연 인원 300만 명이 달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관련 관광 시장 규모가 401억 6천만 위안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다는. 갑자기 침이. 저 선생님 와인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와인과 음식. 중국이 또 워낙 음식이 맛있으니까 궁금하긴 합니다. 네. 침을 삼키고. 네. 침을 삼키고 당뇨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당뇨가 있는 경우에 혈당이 올라가지 않게 탄수화물이 든 음식을 자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감자를 껍질째 구워 먹으면 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감자를 껍질째 구워서 식사 대용으로 먹게 되면 제2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과 심혈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쉬울 것 같은데 하기가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미국의 라스베가스 네바다 대학의 네다 아카반 교수 연구팀이 무작위 임상 시험을 통해서 식사로 쌀밥 대신에 구운 감자를 먹은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공복 혈당 수치가 소폭 감소하고 심혈관 건강 지표가 개선된다는 것을 연구로 확인했습니다. 아까반 교수는 사람들은 감자하면은 감자튀김. 그냥 서양에서 감자튀김 워낙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지방이 많은 음식을 생각하지만 조리법만 약간 달리하면 괜찮아진다면서 감자에는 체중과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관리하는데 충분한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처방약으로 혈당을 관리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 24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26주간 껍질째 구운 감자와 흰쌀밥을 먹게 해서 임상시험을 진행했고요. 네. 혈당과 체중, 허리둘레, 각종 심혈관 건강 지표를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2주간 식사를 일부를 껍질째 구운 100g짜리 감자를 그리고 다른 그룹은 구운 감자 열량에 해당하는 흰 쌀밥을 먹이고 이제 2주간 휴직이 갖고 나서 서로 이제 바꿔 먹여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확실히 구운 감자를 그러니까 껍질째 구운 감자를 먹은 쪽이 체성분, 허리둘레, 심장박동수에서 유의미하게 좋은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고칼륨 식단은 고혈압과 제2형 당뇨병 예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감자는 서양식 식단에서 식이칼륨이 가장 풍부한 식품 중에 하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연구팀은 감자 껍질에는 혈당 조절 그리고 지질 포만감 개선에 효과가 있는 저항성 성분이라는 식이섬유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삶아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껍질째 구워 먹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푹 삶거나 찐 것보다는 구운 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껍질째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열을 골고루 분산시켜주는 주요 해류 순환 체계. 이게 이르면은 2030년대에 붕괴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덜란드 위트레트 대학 연구팀이 대서양의 자오선 역전 순환이 2037년부터 64년 사이에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 이건 이제 줄여서 AMOC 이제 첫 글자만 따서 부르는데요. 이게 전 세계 기후를 결정짓는 거대한 해류 순환 체계라고 합니다. 바닷물에 계속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데 북극 주변에 차갑고 염분이 높은 바닷물이 심층수가 돼서 남쪽으로 내려보내지고 그리고 그 빈자를 채우기 위해서 중위도 열대지방에 있는 염도가 낮고 따뜻한 바닷물이 표층수가 돼서 북쪽으로 향하면서 이게 계속 빙글빙글 돌게 되는 겁니다. 위아래가 계속 바뀌게 되는 건데요. 이게 거대 해양 컨베어 벨트라고 불리는데 하지만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으면서 막대한 양의 민물이 바다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때문에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묽어지게 되고 해수 밀도가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요즘 기온 상승 얘기 맨날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후가 변하면서 해수의 온도들도 들쑥날쑥해졌고 그리고 AMOC도 순환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게 결국은 빙글빙글 돌지 않고
멈춰버리게 되는 겁니다. 연구팀은 2050년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AMOC가 붕괴될 가능성이 거의 60%까지 올라가게 되고 2064년이 되면 90%까지 붕괴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게 참 안타깝네요. 이게 지금도 극단적으로 기후 네. 이변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런 게 안 좋은 전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미래에 대한 전망도 암울합니다. 어떻게 이런 흐름을 막을 수 있을지 참 답답한 마음이 네. 오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이게 결국은 뭐 학자들마다 주장이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 때문에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많이 타셨네요. 바닷가에 계속 있었거든요. 네. 예, 예. 자, 여러분 오늘 텃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폭염인데 저 네. 진짜 한국 오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텃밭 농사 괜찮습니까? 일단 뭐 엄청 더운 날이 지금 계속되고 네. 있는데요. 그래도 가을로 가고 있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데요. 아니요? 어떻게 느끼시죠? 예. 아직 무덥긴 하지만 밭에 생활하다 보면 예. 가을이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아니 근데 일단 너무 더워서 네. 그냥 더위밖에 안 느껴지는데요. 풀들이 씨앗을 맺고 있는 모습에서도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야. 메뚜기나 방앗개비의 색상이 점점 이렇게 바뀌어요. 노란색에서 갈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모습에서도 발견하고요. 그리고 사마귀가 4령짜리가 5령짜리로 되면서 이제 알날 때가 된 통통한 사마귀를 볼 때도 이제 가을로 가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국지적인 소나기를 빼고는 이렇다 할 충분한 비가 내리지 못했는데요. 콩과 같은 작물들은 꽃이 피고 꼬투리가 또 하나둘 생기고 있는 마당에 비가 내려주지 않아서 급하게라도 물을 주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대신 참깨와 같은 작물들은 작년처럼 수확기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수확량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오. 네. 네. 근래 들어 눈에 띄는 날씨의 변화가 가을 장마인데요. 가을 장마. 이거 네. 추석 전에 사실 가을 장마가 잘 왔던 것 같긴 해요. 네. 예, 기억에. 올해도 시기가 문제이지 가을 장마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비는 농사에 고마운 역할을 하지만 집중되거나 또 이렇게 지속되는 비는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리미리 배수로와 시설 그리고 작물 쓰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서둘러서 이렇게 좀 날 좋을 때 가을 농사를 위한 밭 만들기도 이렇게 마무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가을 장마까지 좀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겠네요. 네. 그 어쨌든 당장은 네. 이번 주도 더위가 절정인 것 같은데 텃밭은 어떤 상황인가요? 여름철 더워서 밭에 가지 못했던 분들이 그래도 하나둘 가을 농사를 위해서 자기 텃밭을 찾아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휴가도 끝났으니까요. 네. 밭을 차지하고 있는 풀을 보면 농사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엄청나 밀림이 돼 있어요. 네. 밭을 차지하고 있는 풀을 보면 이제 낫을 들고 열심히 풀을 깎아주고 거름 넣고 밭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풀을 깎다 보면 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풀 밑에 흙이 축축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풀들이 들이운 그늘과 또 풀들의 뿌리가 끌어올린 수분 때문인데요. 이런 축축한 환경은 작물에게도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작물에게 해로운 곰팡이균이나 선충 그리고 땅벌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토양소독입니다. 이런 균이나 벌레를 방치하게 되면 파종한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애써 심은 모종을 뚝 잘라 먹기도 하는 그런 벌레들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굉장히 얘기 들어보니까 토양 소독이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토양 소독은 햇볕을 활용한 소독이 가장 좋은데요. 물론 뭐 살균제라든지 살충제를 뿌리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햇볕을 활용해서 태양열로 이런 해로운 병원균이나 병원충을 없애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투명한 비닐로 땅을 덮어두어서 태양열로 가열시켜서 사면시키는 방법인데요. 땅을 쟁기질해서 갈아엎은 다음에
비닐을 이렇게 투명한 비닐을 덮어두면 네. 토양 내 온도가 올라가서 유해한 균들과 충들을 죽이게 됩니다. 벌레들까지. 예. 네, 이렇게 온도를 가열하면 균이나 충들을 죽이는 효과도 있지만 작물들에게 필요한 미량 원소들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화분흙도 비닐에 싸서 전자레인지에 소독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요? 네. 예. 같은 토양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 시설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은 하우스 안에 쌀개라고 하죠. 미강을 깔고 발효할 수 있는 미생물들을 뿌려서 여기에 비닐을 깔아서 태양열 플러스 발효율을 통해서 토양을 소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토양 소독을 얼마나 해줘야 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 효과를 보려면 4, 5주 정도 이런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화학약품을 통한 토양 소독도 있지만 이런 친환경적인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특히 토양 내 벌레들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 땅속 뿌리 줄기 작물들의 경우에 이렇게 정기적인 토양 소독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 요즘 베어낸 잡초로 거름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네. 예.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가을 농사를 위해서 텃밭을 만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예초기로 이렇게 베어내는데 예, 저 같은 그죠. 경우는 이제 낫으로 베어서 예초기로 베면 이게 다 날아가잖아요. 그걸 또 갈기로 긁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두 번 하니까. 예, 낫으로 이쪽에는. 이렇게 베어서 이렇게 네. 모이는데요. 작물 주변을 이렇게 덮어서 멀칭용으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주의할 것은 이미 씨가 맺힌 잡초들은 좀 피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새비름과 같은 다육식물 잡초들은 당장은 씨앗이 맺혀 있지 않지만 워낙 생존력이 강해서 식물체 안에 있는 수분만으로 꽃 피우고 씨앗을 떨군 후에 시들어 죽기 때문에 멀칭 재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풀씨가 맺힌 잡초들은 퇴비가루 넣고 퇴비를 만들어도 씨앗이 썩지 않고 남게 돼서 나중에 거름 만든 것을 또 이렇게 밭에다 펴면 씨앗이 살아남아서 이야, 풀밭을 엄청나네요, 만들기도 생존력이. 예.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물거름통, 액비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예, 큰 그 젓갈통 같은 데다가 물을 넣고 이런 풀들을 이렇게 푹 담그면 액비가 생기거든요. 갈색으로 이렇게 우러나는 액비로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잡초 씨앗도 없애고 거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확실할 것 같은데 그냥 뿌리면 큰일 나네요. 네. 가을 농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근데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네, 봄 농사와 가을 농사의 차이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봄은 여름으로 이어지는 날씨가 점점 네. 따뜻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제 가을 농사는 여름에서 겨울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 기온 변화에 따라서 성장이 촉진되는 봄 농사와 달리 가을 농사는 기온이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초기 성장이 중요해지는 농사입니다. 따라서 봄 농사는 웃거름을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주게 되지만 가을 농사는 2주에 한 번씩 해서 초기 성장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봄 작물 중에서 가을에 파종하는 산나물이나 완두와 같은 작물들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가을에는 파종할 작물들이 봄철보다 더 많을 수 있다. 네네. 그래서 파종 시기를 한번 잘 고려해서 농사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물을 수확하기도 할 때잖아요. 네, 가을로 접어들면서 순차적으로 작물마다 수확을 하고 있고 또 내년 농사를 위해 씨앗도 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 수확은 늦는 것보다 빠른 편이 좋은데요. 네. 옛 어른들은 이제 수확은 도둑처럼 하라고. 수확을 네. 도둑처럼. 예. 예. 빨리 하면 후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더 숙성시킬 수가 있지만 네. 또 그렇게 숙성 과정을 통해서 씨앗도 알차게 만들어낼 수 있지만 늦으면 비라든지 서리를 맞아서 썩거나 발화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새 피해나 짐승들 피해도 막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작물들은 또 저마다 수확기를 앞두고 수확하라는 신호를 줍니다. 작물들이 신호를 준다고요. 작물들이 신호를 주기도 하고요. 네. 또 새나 짐승들이 신호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야,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요. 네. 이거 어떻게 신호를 주나요? 제 밭에 어느 날 갑자기 참새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기장 이삭이 이제 아직 파란데도 그 곡식을 먹으려고 몰려드는 거죠. 네네. 네. 참새들은 이미 기장이 익기 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수확을 앞당겼습니다.
완전히 익었을 때는 이상 모가지만 이렇게 베어서 수확하면 되는데 네. 이렇게 좀 덜 익은 상태에서는 밑둥까지 베어서 새들이 없는 하우스 안에 이렇게 펼쳐서 말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물체 안에 있는 수분과 양분을 총동원해서 씨앗이 숙성이 됩니다. 요즘 또 건조기가 있어서 건조기를 활용해서 후숙이나 건조를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건조기 온도를 잘 맞춰줘야 합니다. 4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씨앗도 익혀지니까 네. 예, 종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40도 미만으로 온도를 설정해서 건조기를 가동해야 합니다. 그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확실히 말씀 들어보니까 할 일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또 잦은 기상 변동 때문에 농사 계획이 수시로 이렇게 변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나기 그리고 초가을 장마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항시 일기예보를 눈여겨보시고 대비하셨으면 합니다. 뒷수습보다는 미리 내다보고 대비해야 하는 것이 네. 농사일입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답변 못 해드린 것부터 살펴볼게요. 4705님, 땅콩도 위 잎을 잘라줘도 되나요? 이렇게 물으셨나요? 콩 순지르기처럼 이렇게 잘라주느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땅콩은 잎을 잘라주진 않고요. 땅콩 잎을 눕혀서 예,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방사선 방향으로 땅에 바짝 닿게 눕혀준 다음에 그 가운데에다가 흙을 한 삽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덮어줍니다. 네. 이렇게 할 때 이제 흙에다가 대신 거름을 약간 좀 섞어주면 이게 이제 북주는 땅콩 북주기 효과거든요. 이렇게 하면 지난주에 있었던 뭐 까치가 먹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게 짐승들이 파먹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땅콩 수확량도 굉장히 늘릴 수가 있습니다. 야, 근데 말씀만 들었는데 굉장히 특이한데요? 예. 땅콩은 땅 속에서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예, 꽃들을 이렇게 흙으로 덮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0701님, 아파트 베란다에 간단하게 심고 싶은데요. 초보자가 쉽게 키울 수 있는 작물 추천 부탁드려요. 네. 지난주에 이제 이런 상자 텃밭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드렸는데 상자 텃밭. 네. 네네. 집에서 베란다에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것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일단 화분의 이제 용량 그러니까 이제 한 20에서 25cm 정도 되는 화분은 뭐 엽채류 그리고 30cm 이상 되는 것에는 이제 과채류도 심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중요한 건 이제 햇빛 양인데요. 햇빛 양이 남향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이 골고루 비치거든요. 네네. 근데 안타깝게도 아파트가 동향이거나 서향이면 햇빛 시간이 굉장히 제한이 되죠. 그래서 햇빛 양이 충분하면 과채류까지 심을 수 있지만 햇빛 양이 제한돼 있으면 엽채류, 상추라든지 이런 엽채류로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아님, 저도 화분에 대파도 키우고 부추도 키워서 먹는 거 해결하는데요. 화분에는 받침 그릇을 놓고 키워야 건조함을 해결할 수 있나요? 물으셨나요? 이게 건조함 해결하는 거하고 물 주는 것을 잘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분에 이제 받침 그릇에 이렇게 물을 받아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물을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저면 관수라고 하는데 화분에 이제 물 줄 때 그렇게 쓰고 그다음에 물 빠짐도 좋아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그 받침 그릇을 뒤집어서 그 위에 화분을 올려놓는 방식으로 물 주고 물 빼고 그래서 배수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부추 키울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물을 줄 때는 네. 물받이통을 물을 받을 수 있는 네. 형태로 쓰고 다 주고 나면 다 반대로. 물이 흡수되면 오히려 뒤집어서 그 위에다 화분을 올려놓으면 물 빠짐도 이제 되고 또 뿌리는 이제 호흡을 해야 되는데 물만 계속 담궈 놓으면 안 되거든요. 네네. 1889님, 콩 고구마에 거름을 해야 할까요? 그 검정 비닐을 덮었는데 덩굴이 너무 많이 덩그러서 순을 베도 되나요? 하고 물으셨어요. 네, 콩은 지금 이제 한참 콩꽃이 피면서 이렇게 꼬투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때는
좀 거름을 해야 됩니다. 콩은. 그래서 이제 퇴비보다는 물거름으로 이렇게 거름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고구마는 따로 거름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덩굴이 너무 많이 이렇게 돼 있는데 순을 수확해서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덩굴을 좀 많이 괴롭혀야 됩니다. 땅마다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뒤집어줘서 좀 오히려 이제 고구마 순을 심었던 자리에만 고구마가 달리게 이렇게 해줘야 알찬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텃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서 청취자 한 분과 전화 연결해서 궁금한 질문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예, 인천 연수구 동춘 1도에 사는 이강복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관장님께 궁금한 질문 편하게 해주세요. 예, 박영재 관장님 항상 감사해요. 저는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을 아주 애청하는 청취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제가 가을무를 지금 재배하려고 저는 조그만 툭밭 농사를 몇 년째 지금 잘 하고 네. 또 경로당 노인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상추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을무를 조금 재배해 보려고 그러는데 네. 재배 시기하고 간단한 방법을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무는 뿌리 작물이니까 씨앗으로 파종을 해야 되고요. 파종 시기가 지금 8월 이번 주부터 이제 파종을 할 겁니다. 아마 8월 중순부터 9월 초 사이에 이렇게 파종을 하는데요. 이 뿌리 작물이니까 좀 땅을 좀 깊게 갈아서 거름을 좀 충분히 준 다음에 이렇게 넓은 일항을 만든 다음에 좀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 잠시만요. 혹시 라디오 소리를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어제 김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항을 깊게 파가지고 네. 개분하고 복합비료를 섞어서 이렇게 같이 일단 일항을 만드셨어요? 예, 아직 일항은 하지를 않고 네네. 우선 비료를 넣고 흙을 덮어놨거든요. 네네. 덮어놓고 그다음에 작년에 해보니까 약간 해보니까 초반에 어느 정도 한 5cm 정도 이렇게 올라왔을 때 네. 벌레가 많이 누런 벌레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토양 살충제 같은 거를 언제 뿌려줘야 되나 해서 네네. 벌레가 어떤 벌레죠? 무잎벌레? 초록색벌레. 아, 조그만 거? 예. 네네. 네. 그게 상당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네. 간단하게 토양 살충을 좀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오히려 좀 한냉사라고 모기장 같은 그물 있잖아요. 예. 그걸로 위로 이렇게 덮어서 걔네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예. 방법도 있습니다. 예. 네. 아유, 하여튼 매주 이렇게 나오셔서 정보 주시니까 상당히 유익하게 듣고 있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도움되셨길 바라겠고 다음에도 궁금한 질문이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8924님인데요. 요즘 생강 재배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하고 물으셨어요. 네, 요즘 이제 너무 더운 날씨라서 네. 제 이웃밭은 생강에다가 처광망을 덮어주셨더라고요. 차광망을. 네, 생강은 상대적으로 햇빛이 너무 강하면 안 되거든요. 토란도 너무 강한 햇빛 때문에 벌써 타버린 토란잎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늘을 좀 만들어주는 요즘 같은 날씨에는 필요가 있고 그늘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거름하고 이렇게 토양 살균을 좀 해줄 시기입니다.
그래서 거름은 이제 완효성 퇴비로 이렇게 좀 8월하고 9월에 걸쳐서 이렇게 웃거름을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토양살균 배수가 좀 잘 되게 관리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좀 토양이 이렇게 이제 살균제 너무 습한 환경 속에서 고온 습한 환경에서 생강뿌리가 상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살균제라든지 이런 관리를 좀 하실 때입니다. 네. 1003님, 텃밭에 상추 가지 등을 심었는데 상추에 진딧물이 있어요. 아, 근데 이거 농약을 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상추는 보통 진딧물이 잘 안 오는 작물에 속하는데, 예, 아마 옆에 가지가 있어서 가지에서 같이 왔나 예. 싶기도 한데요. 농약 하면은 상당히 좀 거부감이 드시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상추라 그래서, 특히. 네.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가정에서 쓰는 이제 그 주방 세제 있잖아요. 주방 세제를 물에다 페트병에다 타서 강하게 흔든 다음에 그 물을 이렇게 좀 뿌려주시면 진딧물이 좀 방제가 됩니다. 잠깐만요. 얼마나 희석해야 돼요? 한 방울 정도만 1리터짜리 페트병에다가 1리터짜리 페트병에 딱 한 방울 정도 해서 강하게 흔들어서 네. 아주 거품이 미세해졌을 때 이것을 좀 뿌려주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이건 친환경적인 방법이라서 자주 없어질 때까지 자주 뿌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4939님, 이때쯤엔 부추에 꽃대가 나오는데 이 가을까지 계속 먹는 방법 없나요? 파는 건 어떻게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거였나요? 네, 이제 부추가 요즘 한참 꽃이 피고 있거든요. 제 부추밭에 보면 멋있어요. 장관이에요. 예, 꼭 소금을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이제 아름다운 경관을 내고 있는데 꽃대가 나오면 대신에 이제 잎이 억세져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먹는 방법은 계속 주기적으로 씨앗을 받아서 심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 이 서울 근교에 가보면 이제 부추 농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추는 2년까지는 꽃이 안 피거든요. 그러니까 이 꽃대 필 때 8월부터 이렇게 가을 절기에는 부추를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항상 씨앗을 파종해서 2년 이내에 씨앗 파종한 것들을 수확해서 이 시기에 출하를 합니다. 계속 심어가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한마디로. 네. 계속 씨앗 받아서 계속 뿌리고 이렇게 해서 2년 이내에 있는 애들은 꽃이 안 피니까 그걸로 이렇게 출하를 하시더라고요. 이야, 예. 그러니까 좀 개인이 하는 건 어려울 수 있다. 계속 심지 않는 한. 그렇죠. 네. 하지만 조금 부지런하면 가능한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김태일님이 포도나무 꺾꽂이로 키우고 있는데 두더지가 땅속 터널을 파서 뿌리가 내리질 못하고 말라 죽어요. 네. 혹시 두더지를 못 오게 하는 법이 있을까요? 네. 꽃꽂이를 아마 이제 그냥 흙에다가 이렇게 좀 하셨나 봐요. 보통 이제 포도나무 꽃꽂이 같은 경우는 고운 마사토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마사는 두더지가 이렇게 터널을 만들기는 좀 어려운, 계속 무너져 내리니까. 그렇죠. 너무 약하니까. 네, 이렇게 되는데 이미 오고 이게 좀 피해가 있으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바람개비를 좀 꽂아 놓으시면 바람개비가 흔들거리면서 땅 속에 진동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두더지라든지 아니면 지렁이라든지, 두더지가 좋아하는 지렁이가 오지 않아서 두더지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0470님, 작년에 수확한 꼬들배기 씨앗을 냉동실에 넣었다가 혹시 내년에 심으면 괜찮을까요? 여기는 홍성입니다. 네. 홍성, 예산 이쪽이 고들빼기 농사를 많이 지시더라고요. 네. 고들빼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상추라든지 이런 거 같은 고가과 작물이라서 수명이 좀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냉동실에 넣으실 때 대신에 이렇게 그 밀폐용기에다 씨앗을 넣은 다음에 밀폐용기째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그냥 씨앗만 넣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습기를 냉동실 여닫고 할 때 이렇게 습기를 먹을 수가 있어서 밀폐용기에 반드시 넣은 다음에 냉동고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면 내년뿐만 아니라
3, 4년은 넉넉하게 그 씨앗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3, 4년까지도.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볼게요. 4074님, 아파트 발코니에 열무 씨앗을 심었는데 위로만 가늘게 자라요. 물 줄 때마다 쓰러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햇볕이 약하고 그리고 이제 바람도 없고 그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웃자라거든요. 그래서 좀 열무 근처에다 선풍기를 틀어줘서 열무잎이 흔들흔들 거릴 정도로 이렇게 약간의 스트레스를 주면 튼튼하게 자랄 겁니다. 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한낮에 나 혼자 텃밭 작업하시는 일 절대 없으셔야겠습니다. 건강 먼저 잘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